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먼저 주영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2017년 11월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의 신남방 정책 비전을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 향후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 번영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주영철 경제보좌관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만 본다면 그런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그렇게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주목한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100년 전쟁이 편향적이라며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었죠. 6년 만에 대법원은 이 방통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지영 감독 2부에 만나봅니다. 그 기생충으로 좀 너무 주목을 받게 되니까 좀 약간 겁이 나서 기본적으로. 어제 제40회 청룡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은 씨의 소감이었습니다.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대세를 입증한 이정은 씨의 소식 등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4부에서 짚어보고요. 스포성수와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가 소개하는 오늘의 영화는 겨울왕국 2와 윤희에게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당사자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영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아세안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지금 6시에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표한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부 연장을 할 것이다 이런 속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좌관님은 경제 파트니까 자세히는 모르시죠? 이건 안보실 파트여서. 안보실 소관이어서요. 아마 안보 1차장이 네. 6시에 소상하게 설명할 겁니다. 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것만 여쭤보죠. 그럼 경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게 아마 청와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자립 예. 이 부분은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예. 네,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예. 지소미아 건은 다 안보 문제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로부터 이제 촉발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고, 예. 그래서 경제랑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보도 내용 보면은 관광부터 시작해서 일본 경제가 오히려 조금 타격을 입었다. 또 대한 수출액도 네. 상당히 줄어들었고, 네. 우리는 대일 적자를 줄였고, 네. 일본이 생각한 것만큼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됐네요, 결과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예. 일본과 한국은 같이 계속 좀 협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이런 그 협력이 이후에 좀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까지 좀 기다려보고요. 자, 오늘 보좌관님 부른 이유를 이제부터 이야기할 텐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행사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제가 경제적인 측면을 좀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3만 불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우리나라가 그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교역이 또 두 개 나라에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에 예. 편중돼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35% 정도 비중이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입니다. 이것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죠. 이 다변화하는데 아세안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구가 6억 5천만 명에 달하고요. 또 굉장히 젊습니다. 예. 그 평균 그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균 나이가 뭐 20대, 뭐 30대 초반입니다. 또 경제 규모도 사실 우리는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세계 5위입니다.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성장률도 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세안은 우리에겐 중요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교육 비중이 그 처음에는 미국 또 그다음엔 중국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시장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아세안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수출 다변화. 네. 그 중국과 굉장히 큰 교역량을 보였는데 뭐 정치 문제로 예를 들어 뭐 사드를 도입한다 이러면 갑자기 관광이 끌어진다거나 네. 뭐 이러면 타격이 입으니까 네. 그래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신남방 정책도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신남방 정책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인도를 대상으로 한 경제 외교 협력 정책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북방 정책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의 동북 삼성, 뭐 몽골 그리고 또 스탄 국가들 이 국가들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북방 정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예. 아세안 국가들도 그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할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과의 관계가 보면 일본이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예. 빠르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막대한 물량을 가지고 1대1로 전략을 예.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저희와의 협력을 굉장히 원합니다. 예. 그 아세안 지금 10개국 플러스 인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역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개국 중에서도 그래도 베트남하고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네. 제가 좀 약간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 베트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아세안 쪽과의 교류가 1,100만 명이고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예. 그 교역이 1,600억입니다. 1,600억 달러. 아세안과의 예. 1,600억 달러. 이게 사실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미.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인도와는 지금 215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교역 규모나 교류 규모로 보면 이미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예. 돼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 아세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입니다. 아까 아세안과의 교육 규모가 1,6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베트남과의 교육 규모가 한 6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우리의 수출 상대국으로 3위입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중국, 미국, 베트남 이런 순입니까? 맞습니다. 그 베트남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교역량이 많아졌을까요? 베트남과의 그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베트남과 FTA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FTA를 체결한 이후에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FTA 이러면 아세안 전체와 우리와도 FTA를 체결을 했는데 예. 또 개별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랑 체결한 것보다는 자유도를 훨씬 높이는 거죠. 예, 예. 그렇겠죠. 그래서 베트남과 몇 년 전에 FTA를 체결했는데 그 효과가 예.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베트남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경제 규모나 이런 게 또 기술적인 면에나 한국이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FTA를 체결하는데 그 국내 반대 여론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뭐 100% 찬성을 하지는 않겠죠. 예. 근데 그 베트남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FTA를 통해서 베트남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러면 베트남 이외의 아세안 국가들하고 개별적으로 FTA 체결이 된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됩니까? 몇 개 국가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랑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랑 이제 협상 타결을 마무리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세계 4위.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필리핀이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인 FTA도 하지만 그 개별 국가 간 그 FTA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입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갖는 장점이 뭐 지리적 문제도 있을 테고 네. 뭐 한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도움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첫 번째로 보면요. 예. 우리나라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세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일본과 그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그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싶고, 예. 일본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한국은 그런 부담감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한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우리가 그 식민지 예. 식민지배를 딛고 최빈국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단기간에. 단기간에. 예. 네. 이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 모델을 적용시키고 예. 싶어합니다. 예. 사실 다른 나라들은 좀 그들 국가들에 적용할 모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의 그 경제 발전 모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 국가들이 뭐 경공업, 농업, 경공업, 뭐 중화업공업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첨단 산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구리가 펄쩍 뛰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예. 그걸 립프로깅이라고. 예. 네, 개구리가 뛰어서 첨단 산업을 바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산업화에서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가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우리의 기술 같은 거를 전수받고 싶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넓힐 수 있으니까. 때문에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들 정상들과 관계가 좋으십니다.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하고 관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남방 정책을 당선 때부터 쭉 이야기하셨고 네. 또
결국 이 아세안 10개국을 다 순방하고 다 만났죠. 정상회담도 다 하고. 네.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죠. 네. 예. 이거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함께 한 메콩 정상회의도 개최된다고 하는데 한 메콩 정상회의는 또 뭡니까? 한 아세안은 알겠는데 이제. 네. 예. 아세안 국가가 10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양 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한 5개국이 있습니다. 예. 뭐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예. 뭐 이런 국가들이죠. 예. 대륙 쪽으로 보면 메콩강 위역의 5개 국가들이 메콩강을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있는 국가들. 네. 예.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입니다. 태국은 좀 발전한 나라지만 나머지 4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고요. 예. 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입니다. 그래서 한 메콩 정상회의. 이것도 당연히 기대가 될 만하네요. 네. 그 국가들도 사실은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인구도 상당히 많고 그런 네. 지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부산에서 치러지는데 이거 일반인들도 행사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부산 우리 지금 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정상회의. 그러니까 다자간 회의죠. 예. 11개 국가, 우리나라를 예. 포함한 예. 11개 국가가 하는 정상회의가 있고요. 양자회의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10차례 또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예. 무려 한 전후에서 진행되는 게 한 50여 개입니다. 부대 행사. 네. 예, 예. 여기에는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티켓이 예. 대부분 다 팔렸답니다. 이미요? 네. 그럼 그래서 그 부대 행사는 축제처럼 벌어지겠네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TV로도 좀 중계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TV로도 되고, 예. 그 전야제 성격으로 아세안 판타지아 한 7천 명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TV로 중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혁신 포럼에서도 또 문화 공연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환양 만찬에서도 그들 국가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우리의 그 첨단 기술을 결합한 또 다양한 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TV로 좀 보실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그 전시가 이루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메콩 생물 다양성 특별전이라든가 뭐 영화 주간, 아세안 공연, 공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좀 보실 수 예.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 한 아세안 이렇게 그냥 검색창에 치시면 웹사이트가 바로 뜨거든요. 예. 거기에 부대 행사를 보시면 예. 거기를 점검하고 가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네. 또 종료가 된다면 네. 우리 경제에 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세안과 예. 협력을 통해서 저는 4만 불 시대로 나갈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4만 불 시대로. 알겠습니다. 뭐 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뭐 다른 나라하고의 교역을 또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만 고사했고 오지 않겠다. 네. 다만 특사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특사도 보내지 않겠다고 답이 온 거죠. 북한 쪽에서. 네. 예. 그 북한 중앙통신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예. 갑자기 이벤트로 급하게 올 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세상은 변화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그 북남 관계를 풀기 위한 새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 보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남한 당국자 그러면서 사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설을 내뱉고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정중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를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기대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번에 왔다면, 이번에 온다면, 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또 하나의 의미가 아세안 국가들이 동시수교 국가들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아, 북한하고 다 수교를 한 국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우리 그 비핵화와 평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또 그것이 이런
동시 수교 국가들이 이런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예.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좌관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방 후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교역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넓어지고 네. 이제 21세기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 아세안으로 좀 넓히겠다 교역을. 네. 그것이 끝난다면 다음은 북한이지 않는가. 네. 그 말도 통하고 말이죠. 네. 또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임금도 되게 싸고 또 우리랑 그 교역을 하게 되면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제가 잘못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북한과의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를 또 다른 경지로, 확 올리는 예.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규모의 경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과 만약에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약 한 8천만 명의 예. 규모로 가고, 사실 동북삼성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억 명의 경제권이 형성이 됩니다. 이 측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륙으로 바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은 섬처럼 지금 존재합니다. 예.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예. 이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교류 채널이 열리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열리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조금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또 중국이 먼저 선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발빠른 노력 대처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예. 북한 개발에 우리가 좀 많이 나서야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민간 기업에서 활동하시다가 정부 이제 청와대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활동하는 점이라든가 생각의 사고의 차이라든가. 목표는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예. 기업은 아무래도 기업의 성장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게 제일 큰 가치겠죠. 예. 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이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일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예. 일하는 방식은 다르고. 예. 네. 어떻게 공무원이 조금 더 경직되어 있습니까?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고. 예. 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정책이고요. 이번 한 아세안 특별회의, 그리고 한 메콩, 정상회의가, 이런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정부가 4강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중, 일, 러시아와 같은 4강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아세안과 그리고 인도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실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영철 보좌관 보내드리고 2부 인터뷰 순서로 찾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광고 한 번 더 듣고 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진보 보수 이념에 따라 공과가 선명하게 갈리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2년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두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요. 친일 행적 등에 주목한 다큐멘터리의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작품이 공개 확산되자 영상물을 만든 사람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는가 하면 이 영상물을 내보낸 방송사는 당시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기까지 했죠. 이어진 제재조치 취소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그 긴 소송의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였죠. 백년전쟁을 만든 김지영 감독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6년 걸렸죠. 대법원 판단까지. 예,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예. 예상보다.
방송사도 그렇고 감독님 본인도 송사에 휘말렸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대법 그 판결가 늦게 나온 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명예훼손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으로 송사에 휘말려갖고 저희 재판이 말하자면 그 실질적으로 이게 허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갖고 그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씨가 직접 저희들을 갖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랬다가 기소가 되고 이 사건이 저희들이 7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사건이 끝나야지 이제 이 방송 심의 규정에 맞느냐 요 결과를 알 수 예.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걸렸다. 예.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받으셨죠? 예. 무죄 받았고 지금 방통이죠. 방통이 제재한 것도 결국은 무죄. 그러니까 방통이가 잘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하면 안 되는데 제재했다. 그렇죠. 다 승리하셨네요? 예.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예, 오래 걸렸죠. 사실 방금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 7년 걸렸던 저희들 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번 걸로 모든 게 이렇게 결정됐다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했는데 제가 받았던 재판에서 1심, 2심까지만 갔어요. 예. 결국 검찰이 상소를 안 하면서 저희들은 다 끝났거든요. 끝이 났고. 예. 사실 그 재판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저희 다큐멘터리에 100년 전쟁에 예. 진짜 허위 사실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는 그 재판이었거든요. 예. 그거에서 이제 사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 걸 보면서 예. 저 일부 세력에서 예. 자꾸 말씀하시는데 논란 같은 건 없어요. 예. 이미 종결이 된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에 허위 사실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 아니 제가 저기 형사부 그리고 공안까지 넘어가서 거의 6개월을 조사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 나레이션 안에 있는 무슨 단어 하나 그리고 장면 하나까지 검찰이 다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고 나중에 사법부까지 가서 7년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허위 사실이 나왔다면 제가 기소돼서 감옥에 갔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논란 같은 건 모든 게 정리되고 예. 100년 전의 다큐에 담긴 내용들은 모두 팩트에 기반한 자료에 예. 기반한 예. 사실이다로 허위 사실은 없다로 예.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14년 8월과 2015년 7월에 열렸던 1, 2심 재판에서는 방통위 제재가 적법하다 이런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의 부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시겠다 그때 조선일보 보도였나요? 예. 저희 100년 전쟁에 대해서 그 이인호 씨인가가 그 청와대 원로들 초청에 가서 KBS 고문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사였나요? 이사. 네, 예. 그분이 가서 원로 청와대에서 초청했을 때 거기 가셔갖고 100년 전쟁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 보시라 그래갖고 그 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저 대통령이 수첩에 적었다는 그 유명한 수첩에 적었다는 기사가 아마 났었거든요. 예. 그런 거 났는데 그리고 제가 희한하게도 그 거의 유례가 없을 거예요. 형사부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고 예. 형사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그 간첩 수사하는 그런 공안으로 갑자기 넘겨졌어요. 예. 예, 거기 가갖고 이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사법부 자체가 너무 잘 아시지만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특히 저는 당시 그 100년 전쟁 때문에 블랙리스트였고. 블랙리스트 올라가셨어요? 예. 제가 당시 그 문화계 쪽인가 그쪽. 예. 그러니까 이걸 만듦으로써 블랙리스트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대로 찍힌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 100년 전쟁의 한 편과 또 하나가 100년 전쟁 스피노프 프레이저 보고서였는데 그 내용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큰 공이 없다. 예. 사실 핵심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저희들이 폭로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 얘기가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거였잖아요. 예. 독재는 했어도
경제 개발로 예. 우리나라 사람을 그 가난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 예. 이거였는데 제가 만들었던 그 100년전의 스피노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수출 주도형 전략을 짠 적이 없다. 예. 미국의 그 경제 전문가들 USAID였나요? 케네디 정부에서 파견한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다 만들고 뒤부터 추진했다. 이런 내용을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되게 충격적이고 마음에 몹시 안 들었겠죠. 예. 이 백년전쟁이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백년전쟁 일부가 사실 이번에 송사에 걸렸던 게 제 송사에 걸렸던 게 그 백년전쟁 본편이고요. 예.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1945년대 이승만의 하와이 시절을 다뤘던 거고요. 그리고 백년전쟁 스피노프라고 그래서 그걸 2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레이저 보고서 예.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 예.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요하게 다뤄지죠. 예. 그 1부하고 2부, 그 2부로 부릅시다, 편하게. 네네. 예. 1부는 이승만, 2부는 박정희 이렇게 다뤘으니까. 네. 이게 보면 유튜브에서도 뭐 200만 조회수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네. 시청을 한 내용인데 이 자료는 대부분 미국 자료였습니까? 그 다큐멘터리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네, 대부분 일부 같은 경우는 과거 사료들이 많았고요. 예. 신한민보라든가 그리고 CIA 문서. 예. 그러니까 역사학교에서 다 알려진 것들이 많았고요. 하와이에서 뗀 뭐 부동산 자료라든가 그런 사실은 반박이 불가능한 자료였거든요. 예. 그리고 2부 같은 경우가 그 송사에 휘말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은 한 10% 나오고 그 뒤에 다른 내용들은 백악관에서 그 비밀을 걸고 있다가 나중에 비밀을 해제된 문서들 이게 주요했기 때문에 예. 미국 문서가 다 가짜라고 그 소위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럼 그분들이 더 미국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 이 2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그 이승만에 관련돼서만 저한테 그 고발을 해오더라고요. 예. 그 이걸 뭐 사실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네. 편집이 너무 악의적이지 않느냐. 반 이승만 반 박정희로 그리지 않았느냐. 그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마이클 무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권위적이고 딱딱한 다큐멘터리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 다큐를 보시면 그 위트 같은 걸 넣잖아요. 예, 그렇죠. 패러디라든가 풍자를. 예.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다큐멘터리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쁘셨을 분도 있고 좀 예. 껄끄러웠을 분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이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 된다 생각해갖고 패러디라든가 이런 위트 같은 걸 넣었는데 그게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승만, 박정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게. 그리고 기존의 다큐하고는 너무 그 형식이 틀리니까. 예. 점잖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편집이었다. 그것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편집이 아무리 점잖아도 그분들은 기분 나빠요. 예. 아니, 박정희가 수출 주도형 전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경제 응원단장 역할만 했지 경제의 핵심 전략을 세운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점잖게 이렇게 부드럽게 간다고 그래서 기분 좋을 리 없죠. 분명히 그것도 역시 이 방통위가 제재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점잖게 가든 좀 위트를 부리면서 약간 그런 마이클 무어식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제작을 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곳이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그래서 유튜브로 갔던 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심의를 통과 못한다고 봤어요. 예. 그때는 막 제작될 당시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말기였거든요. 예.
그러한 시대다 보니까 이게 뭐 극장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워낙 제작비도 적게 들었고 그리고 이걸 많이 보게 해야 된다. 예. 극장 수입 이런 게 아니라 공짜로 유튜브에 많이 풀어 유튜브밖에 없다고 그땐 판단했거든요. 예. 유튜브에 풀고 저희들 목표는 한 10만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한 400만이 넘게 양쪽 1, 2편을 합쳐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그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 400만이 넘게 본 것 때문에 저기 원로들이 화가 나신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저한테 아, 개인적으로. 수사관들이? 예,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한 4만원 봤어도 아무 일 없었겠네요. 오히려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나았겠죠, 전략적으로. 근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개인적으로,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봐주신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송사에 기말렸구나 생각하는데 너무 좋죠. 예. 많이 보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 다큐멘터리가 또 송사에 휘말리고 어떻게 된다더라도 물론 철저하게 만들겠지만 많이 봐주고를 선택하지 조금 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싫죠. 예. 감독으로서. 아까 마이클 무어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송사가 벌어지고 7년 동안 걸리고 방통위가 제재를 하고 그랬을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죠. 예, 그래서. 사실 마이클 무어 다큐를 보면 예. 부시 대통령 다루는 거 보면 저희 다큐멘터리 한 10배는 더 신랄하고 예. 직설적인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서 그 공을 상당히 높게 해서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그걸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첫 시도가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현대사 인물들을 이렇게 정면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시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첫 주자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걸 주시했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재재판으로 모든 게 끝이 났기 때문에 예. 논란은 다 정리됐고요. 근데 다만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특히 방송에 맞을까에 대해서 저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판결을. 근데 특히 저쪽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5대5로 맞춰라. 좋은 점, 나쁜 점을 다큐멘터리에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보도몰도 50대 50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TV조선 이런 데가 50대 50으로 맞추나요? 예. 보도물도 안 맞추는데 왜 자기 주장을 담고 자기의 시각을 잡는 다큐멘터리에 50대 50을 장점과 단점, 공과 뭐 과를 담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게 뭐 다큐멘터리 자격이 없다, 공정성 시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년전쟁이 나온 지가 지금 벌써 7년쯤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2012년 말에 예. 나왔으니까. 저는 백년전쟁 원투를 보면서 이거 시리즈로 나오겠구나 앞으로. 시리즈로 워낙 기획했었죠. 현대사 인물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논란이 됐던 분들이. 그런데 두 분 딱 전직 대통령 두 분하고 끝나버렸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시리즈로 가려고 했어요. 1900 일제가 들어온 것부터 저희가 백년제 일부가 1945년까지 다뤘으니까 그 뒤 1945년 이후 한국전쟁이라든가 최근래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백년전쟁을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백년전쟁이라는 것 자체의 이야기 자체가 요즘 잘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독립운동 세력에서 이어지는 후계 독립운동 세력.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반대편에 있는 백년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시리즈물 기대해 보고요. 오늘 스튜디오 안에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1, 2부에서 마치고 물러나고요. 네, 6시에 속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늘도 오동진 평론가는 영화제 참석차 함께하지 못합니다. 대신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요. 청취자 선물 당연히 있습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 3장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삼행시, 오늘 사행시 합시다. 지소미아로. 지소미아 연기됐다는 예? 건데요. 예. 아쉽네요. 네?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표정이에요? 네. 지소미아 사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유료 문자로 지소미아 사행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지소미아가 완벽히 연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맞아요. 대화를 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면은 그러면 지소미아는 연장된다. 뭐 이런 거니까요. 좀 대화는 중요한 거니까 지켜봅시다. 그렇죠. 김성수 평론가 어떤 영화입니까? 겨울왕국 2. 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겨울왕국이 개봉이 결정된 다음부터 네. 그렇게 계속 이제 예고편일랄지 뭐 이런 클립들이 막 제 메일함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이게 참 보러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결국 개봉하는 날 우리 애를 데리고 온 가족이 가서 봤습니다. 예. 예. 그 엘사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엘사. 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원래. 엘사하고 안나 그 자매 얘기입니다. 이 두 자매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고. 제가 애니메이션 이쪽을 잘 안 봅니다. 아 왜요? 제 취향입니다. 아니 애니메이션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니 그렇지 캐릭터인데. 않습니다. 캐릭터. 예. 엘사와 안나. 이 이야기의 종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짤막짤막한 시리즈들도 다 봤는데 예. 그 시리즈들이 나름대로 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굉장히 뿌듯해했고 또 얘기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뭔가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들어있으니까 예.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 저는 겨울왕국을 전폭적으로 막 이렇게 밀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아들도 기대를 해가지고 그 전날 밤에 겨울왕국 관련돼 있는 또 동화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예. 또 읽어주고 그걸 읽어주고 잠자고 이러고 가서 봤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 아들이 7살인데 예, 꽤 좀 어렵게 느끼더라. 이런. 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보세요? 지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예. 너무 어려서. 늦둥입니까? 재혼하고 이제 낳았으니까. 아, 재혼해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뭘 몰라 모르긴. 예. 자, 어쨌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아란델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이 아란델에 그 엘사한테 특히나 의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노랫소리 같은 게. 그래서 왜 이 소리가 나한테 들릴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과거에 그 아버지 때 이전서부터 숨겨져 있던 어떤 얘기를 예. 떠올립니다. 예. 아버지가 이 엘사와 안나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일 때 둘을 재우면서 들려줬던 이 무시무시한 비밀의 숲이 있다. 근데 그 비밀의 숲이 옛날에는 열려 있었고 거기는 그냥 마법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다. 그런데 그날 예. 자기가 갔던 그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숲을 방문을 했던 날이 거대한 댐이 완공되어서 그 댐을 선물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 돌연 그 두 종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마법의 정령들이 화를 내면서 예. 결국 그 숲 밖으로 모두를 밀쳐내고 닫아버렸더래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을 찾아서 어느 날 이제 엘사와 안나가 떠나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보통 원작을 넘는 후속은 없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사실은 원작은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겨울왕국의 모티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게
눈의 여왕이라고 하는 안데센의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눈의 여왕을 나름대로 새롭게 재해석한 그런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의 여왕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거를 갖다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 변주를 맛볼 수 있어서 원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을 참 만끽하게 해줬던 그런 동화였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다. 완전히 새로운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엘사에게 있는 예. 그 마법 예. 그게 왜 있게 됐는지 그걸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엘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겨울왕국 1편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부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여성 서사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나중에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도 그런 얘기이긴 예. 한데요. 거기에서 맨날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즈니의 막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먼저 깼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았죠. 레이코. 음악이 워낙 좋았고. 음악은 지금 2편도 끝내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대됩니까 또? 그렇죠. 1편보다도 음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뮤지컬스러워졌다. 이런 장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적인 화법에 익숙한 사람들, 뭐 우리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참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이동영 기자처럼 갑자기 우리 이동영 작가가 뮤지컬에 이렇게 특화돼 있질 않아요. 아, 뮤지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예. 갑자기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되게 아주 안 좋아요. 그거 안 예, 아주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노래가 나와? 또 노래가 나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뮤지컬 영화는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예. 근데 배경이 가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겨울왕국인데. 겨울왕국인데 가을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가을에 이제 정령들이 이제 축제를 준비를 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어쨌든 이 영화를 보시면서 엘사가 왜 그래서 마법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엘사와 안나는 서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구나. 예. 그 운명을 또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예. 너무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예, 그래서 뭐 1편을 워낙 재밌게 봐서 그런지 뭐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전 예매를 많이 해서 벌써 흥행 돌풍 예감이라고요. 60만이에요. 이 지금 이틀 사이에 60만 돌파한 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건 가족들을 낚는 영화잖아요. 제가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한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80% 정도가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은 드레스도 입고 그런 애들이 있어. 야, 엄청나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낚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마케팅의 어떤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래서 우리 애가 남자애인데 쭈뼛거리면서 좀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더빙판입니까 영화? 더빙판을 봤죠. 아, 더빙판으로. 예. 우리는 4살인데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이해는 불가능할 것이다. 뭡니까? 아니요. 그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그림들의 향연을 보는 것만 해도 아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장면 연출로 평가할 수가 있고 음악이라든가 부대적인 효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효과와 비주얼로는 전편을 능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다. 아, 알겠네요. 이게 보통 영화 보러 가면 친구나 연인 혹은 혼자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기본이 석장, 넉 장이네요, 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예. 겨울왕국 2가 스크린을 너무 독과점하고 있다. 다른 영화를 볼 수가 없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분들께 그래서 지금 밀려내는 그런 영화들의 입장이 되보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최소한 전체 그 스크린 중에 반 정도는 좀 다른 영화를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 독과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님? 제가 이제 다른 영화를 좀 보려고 지금 오늘 소개하는 윤희에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요. 정말 한밤중하고 새벽 그러니까 첫 번째 조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제한당하는 거 그리고 많이 보는 영화만 더 많이 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확실히 뭔가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그건 좀 생각이 문제가 들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시장 논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기자 이야기처럼 영화를 보러 갔어요. 원하는 영화 있었어. 그런데 상영을 안 해. 새벽에 하고. 밤 12시 넘어서 하고. 그럼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까지 왔는데 이 영화나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과자 매대에 갔는데
전부 다 L 사건만 쫙 있어. 예. H 사건은 아예 놔주질 않아요. 예. 그러면은 나는 H 사건을 먹고 싶은데 예. 없잖아요. 예. 근데 과자는 먹고 싶고 그러면 L 사건을 갖다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독과점들은 시장에서 철퇴를 내리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몇몇 편의점에서 그러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퇴를 내립니다. 근데 왜 영화는 못 하고 있나?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 관련 이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자 여러 가지 사행시 재밌게 꾸려주셨네요. 938 하나부터 갑시다. 지들이 먼저 소리쳐놓고 미안하단 말 한 번 없네. 노답. 예. 아주 막판에 반전도 있고 아주 재미네요. 예. 9381님. 예. 9381님 당첨. 6844님은 어떠세요? 6844. 제가 할게요. 지금껏 잘해놓고.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정부.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좋아요. 괜찮으면 마음에 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예. 6075님 갑시다. 예. 지성인답게. 소리 높이지 말고. 미용실 가서. 아름답게 꾸려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지금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건 못 드립니다, 저희가. 미소부터 사실 이상이 들어가지고 반전을 기대했는데 반전이 없었어요. 예, 이건 좀 아쉽고요. 예. 지소미 안데 3029님께서는 지소미 유로 보내주셨네요. 유 아닐까요? 7877님 갑시다. 7877. 지금 코너는 소중한 금요일 코너. 미소가 지어지는 코너. 아주 재밌는 코너 노잼진 가수 보정수. 네, 이런 거 드려야 됩니다. 예, 3분 당첨되셨습니다. 샵 0945으로 선물 받을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2분은 우리 이영희 기자의 영화를 듣고 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희 기자가 추천한 영화는 뭐죠? 윤희에게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개봉한 지 이제 일주일 좀 넘어갔고 되게 작은 규모로 개봉했는데 지금 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객이. 82년생 김지영에 이은 어떤 또 한국의 여성 서사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윤희에게 주인공이 윤희고요. 아마도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인데 이제 이혼해서 딸하고 같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희애 씨가 주연. 네, 김희애 씨가 주연이죠. 어느 날 편지가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걸 딸이 뜯어보니까 그 편지가 이제 윤희에게 잘 지내니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예요. 딸이 왜 뜯어봅니까? 그 편지를.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이거 아마도 첫사랑에게서 온 편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첫사랑에서 그 딸이 이런저런 계획을 거쳐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는 동네로 찾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로드무비 같은 그런. 만나게 해주려고요? 그렇죠. 훌륭한 딸이네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퀴어 영화라고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 20년 전에 사랑했던 어떤 여성, 일본인 여성인 거죠. 이거는 스포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면 스포가 돼. 또 이런 얘기를 또 그래서 나는 그 정도에서 맞췄는데. 처음부터 공개가 돼요.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그 일본 배경으로 먼저 그 여성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이거 어쨌든 동성애를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불편해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조용하고 담백하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게 좀 어떻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사회의 어떤 편견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 일상 이런 거를 전혀 어떤 감정의 폭발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되게 회상하는 씬도 없고 옛날에 어떻게 사랑했었지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 만나서 울고 불고 하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이 사람이 그 상처를 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거를 되게 조용하게 보여주니까 그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꼭 어떤 물론 동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그리움 같은 걸 마음에 품고 계속 살아온 20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공감을 되게 얻을 수 있게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분들의 평이 상당히 좋다.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동성이든 이성이든 몇십 년 전에 만났던 분의 편지를
이해를 하십니까? 이 영화를. 지금 뭐, 네, 우리 아내가 안 듣고 있기만. 아니, 누구나 다 그런 뭐 기대들은 있겠죠. 뭐 궁금한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이 윤희에게는 보지 않았지만 대충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성숙하게 이 이야기를 갖다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서로가 이제 뭐 배우자가 있다고 하거나 뭐 이러더라도 충분히 좀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제가 소개한 그 겨울왕국도 편견에 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그 편견에 갇혀서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그렇죠. 모르고 사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거든요. 아마 그 윤희에게에서의 그 내용들도 이 편견을 이제 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원래 제목이 윤희에게가 아니고 만월이었다면서요. 예. 만월로 했어도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영화 속에서도 그 달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월이라는 게 결국에 그 영화 속 달이라는 게 그 감독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자기의 모습을 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점점 찾아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움이라는 게 점점 커져서 이 편지에 보면은 더 이상 참기 싫을 때가 온다 인생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그리움이 사랑에 대한 그림이 차오른다 이런 뜻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윤희에게로 바꾼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 편지의 첫 도입부가 이제 윤희에게로 시작을 하니까 이 단어가 이 영화를 잘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바꾼 제목도 되게 담백하고 좋은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희에게. 아까 근데 이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개봉관이 많이 없어서. 지금 많이 없는데 이제 보신 분들이 이 응원하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지금 개봉관 좀 확대해달라 막 이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영화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아까 나머지 두 분 또 선정해야 됩니다. 0905 갑시다. 지가 유. 소원이 있어요. 미워도 사랑스런 아들을 위해서 겨울왕국 티켓 주세요. 마지막에 유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네. 예, 대기 일단. 4322님. 지금 홍콩 시위대 분들 소리내어 응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시기. 좋네요. 좋습니다. 예, 국제관계까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세 분 선정해서 두 분 고릅시다. 네. 예. 두 장 드려야 되니까. 5233님. 지적인. 소양 가득. 미소천사. 아주 멋진 방송인 이동형 최고.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미소천사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세 분 중에 한 분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5233. 이동형 최고. 예. 미소천사. 소양 가득.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0905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참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0905님과 4322님 당첨되셨으니까 샵 0945번으로 선물 받을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두 분 영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는 윤희에게와 겨울왕국 2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에서 연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애할까요? 캐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소연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저희 녹화 시간과 겹쳐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저 옆 B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더라고. 급하게 이제 방송 제가 이 녹화 시간 그리고 녹화와 녹음 시간이 겹쳐 있는데 딱 겹쳐가지고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쉬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근데 YTN에 기상캐스터 대기한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제가 또 핵심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40번째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연애할 거에서 결산 한번 해봅시다. 최우수 작품상 예상대로 기생충이 탔네요. 네, 모든 12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어요, 기생충이. 그중에서 5개 부문의 상을 받았고요. 봉준호 감독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수상소감을 멋지게 남겼습니다. 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서 기생충이 5개 부분에서 청룡영화제 트로피를 차지했다. 그 요즘 대종상 영화제가 많은 논란이 있은 후로부터 청룡영화제가 더 가까운 거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도 그렇고 대종상이 그 이후에 신뢰를 한번 잃은 이후에는 사실상 대중들에게 좀 예전만큼의 그 명성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여정 씨 기생충에 나왔었던 여우 주연상을 탔네요. 네, 여우주연상 조연상 받았고요. 되게 수상소감이 좀 울컥했는데 조여정 씨가 사실 영화를 할 때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그 사랑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연기 잘하셨어요. 네, 기생충에서. 네. 예, 예. 조여정 씨 여우주연상. 조연상은 또 같은 기생충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연기를 보여줬죠. 이정은 씨가 받았네요. 이정은 씨가 이 기생충에서 그 어떤 역할이었죠? 기생충에서 그 지하실, 그러니까 원래는 집에 일 도와주는 분인데 남편을 이제 지하에 숨겨놓고 살고 있는 그런 역할이었죠. 예, 연기 좋았죠? 아, 너무 좋았죠. 제가 이정은 씨를 예전에 좀 단역으로 나올 때부터 지켜봤는데 사실 단역으로 연기할 때 눈에 띄는 게 쉽진 않거든요. 예. 그때부터 연기 잘하셨고 미스터 선샤인에서 약간 정점을 찍으신 이후에 거의 날아다니듯이 연기를 하셔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축하드리고. 봉준호 감독은 상을 수상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봉준호 감독님이 뭐 많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최효식 씨가 이번 초대를 못 받으셨나 봐요. 집에서 스케줄도 없고 일도 없는 우식이가 집에서 TV로 보고 있을 텐데 우식이가 고맙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불러줬을까? 저도 그 얘기가 좀 희한한 게 왜 다 원래 주연 배우들 다 나오고 예. 또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좀 발송 오류가 났나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나무 주연상은 누가 받았죠? 아, 나무 주연상은 증인의 정우성 씨가 받았는데 정우성 씨도 좀 재미있는 소감을 남긴 게 제가 트로피를 든 모습을 보며 가장 기뻐할 남자 이정재에게 영광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예. 이영애 씨도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아, 이영애 씨가 이번에 영화를 찍었잖아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홍보 겸해서 이번에 다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활동을 당분간 중단했던 김우빈 씨가 또 나왔네요. 네, 김우빈 씨는 이번에 그 시상자, 단편 영화상 시상자로 참석을 했고요.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예. 최동훈 감독님의 신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 복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병세는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미팅을 하고 영화가 사실 김우빈 씨가 아프면서 제작이 중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복귀를 하면 이 영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여배우들의 드레스가 화제가 됐습니까? 뭐 이번에도가 아니라 늘 화제가 되고 있죠. 예. 네. 예. 그래요. 알겠고요. 자, 청룡영화제 소식 거기까지 하고 드라마 얘기로 한번 넘어갑시다. 네. KBS 동백꽃 필 무렵 조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면서요? 아, 대박이 났죠. 저도 제 자의보다 저희 와이프의 어떤 그 타이에 의해서 와이프가 계속 보기 때문에 같이 봤거든요. 예. 그냥 보고 있길래 봤는데 저도 빠져들어서 매번 눈물과 웃음을 함께하며 봤습니다. 예. 네. 시청률도 상당했다고 하고 어떤 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작가분도 그렇지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요즘에 특히나 좀 비싼 배우들, 좀 유명한 배우들과 또 제작비를 좀 많이 들이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소소한 이야기들과 그 작은 사랑 얘기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곳곳에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치 있고 그리고 실존 인물 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나, 이모, 삼촌 같은 느낌을 많이 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이제 제작비도 많이 투입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초호화 캐스팅도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트렌드는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을 들이는 거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드라마를 만들었죠. 예. 기생충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정은 씨. 네. 여우 조연상 받았던 여기도 나왔습니까? 이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이제 어머니 역할로 이제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공유진 씨 엄마 역할로 나오셨는데 역시나 뭐 믿고 보는 배우죠. 나오는 순간부터 그 존재감과 또 마지막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참고 있지만 예. 굉장히 아주 드라마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면서 예. 웃음과 행복을 줬습니다. 예. 동백꽃 필 무렵도 이렇게 되면은 또 연말 시상식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성적 낼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그 20%가 넘은 드라마가 뭐 4개밖에 없다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상을 받고 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YTN 라디오도 연말에 뭐 시상식 같은 거 하면 뭐 제가 싹쓸이 할 텐데. 저는 조연상 같은 거 있나요? 조연상. 저밖에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영석 PD가 유튜브 채널 100만 명 돌파 공약 이행을 앞두고 구독 취소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네, 나영석 PD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100만 명이 넘으면 달나라에 가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0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나영석 PD가 이제 달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금액도 알아보고 했는데 한 명이 가는데 4천억 원이 들고 두 명이 가면 8천억 원이고 저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긴급 생방송을 했는데 예. 죄송한데 캠페인을 하나 하겠다. 그 캠페인은 이제 구독 취소를 좀 해달라. 달나라 공약을 좀 이행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좀 안쓰럽게끔. 그랬는데 그때 잠시 좀 100만 명이 딱 떨어졌어요. 99만 명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01만 명이 다시 올라갔어요. 돼가지고 예. 네. 나영석 PD는 100만 명이 안 될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했나요? 네, 100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근데 그 근처에는 좀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아마 몰랐겠죠. 예. 네. 진짜 갈 것 같다. 시청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나영석이라면 할 것 같으니까 더 구독을 한 것 같아요. 응원을 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뭐 나사랑도 좀 뭐 연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100만 명이 넘고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골드 버튼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100만 명 넘으면 주는 거죠? 10만 네. 명 넘으면 실버 버튼. 넘자마자 골드 버튼이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아무래도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순금이어도 달나라를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10만 명 넘어서 실버 버튼 받아야 되는데. 받아요. 넘으셨어요? 그럼요. 아직도 안 주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달나라 공약 실천 여부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 진짜 달나라 가면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조회수 한 1,000만 5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이네요. 강지환 씨 성폭행 혐의를 받고 구속됐었는데 3년형이 구형됐네요. 네, 일단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외주 스텝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탤런트 겸 이제 배우죠. 강지원 씨가 검찰에서 이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일부는 시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좀 밝혔고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밉고 또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도 함께 또 전하면서 좀 울먹였다고 하네요. 예. 또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스타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0여 년간 투자해서 삶을 바쳐와서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더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실형이 나온다고 하면 TV나 스크린 복귀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선고 공판은 이제 다음 달 5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좀 복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또 등록될 테고 잘못하면 뭐 전자발찌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철 씨가 컴백했네요. 네, 10년 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거든요. 사실 지난 5월에 그 미니 음반으로 좀 미리 보기 형태의 음반을 발표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미니 음반에 수록한 5곡과 12곡을 채워서 17곡을 꽉 채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예, 10년 만에 나온 음반. 네. 예. 유독 공을 들인 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곡입니까? 네, 사실 김현철 씨가 지금까지는 사회 문제나 또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곡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랬어요? 이번에는 네, 꽃이라는 그 곡인데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너는 꽃이다, 우리 모두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티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김현철 씨가 시티팝 장인이다. 일단 시티팝은 뭡니까? 네, 시티팝은 사실 70년대, 80년대 일본에서 좀 유행했던 그 노래 장르?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와 어울리지 않게 좀 세련된 도회적인 음악 장르다 해서 시티라는 것이 붙었고 김현철 씨가 데뷔했을 때 이런 음악을 좀 잘 했다고 해요. 김현철 씨는 당시 시티팝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세련됐네 시티팝 같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음반이 좀 재조명되고 있죠. 달의 몰락 이런 거 시티팝입니까? 네, 오랜만에 뭐 춘천 가는 기차 등등.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이한 그룹이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룹입니까? 네, 코미디언들이 뭉친 그룹인데요. KBS 공채 22기 코미디언인 허경환 씨, 박영진 씨, 김원효 씨, 박성광 씨, 김지호 씨가 45라는 그룹으로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곡도 발표하고 그룹으로 방송 출연도 하고 음악 방송에도 무대에 오릅니다. 예. 이 코미디언들이 음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김원효 씨가 오래전부터 좀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팀을 이뤄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81년생 동갑내기 공채 개그맨들이 뭉쳐서 이제 40이 되기 전에 뭔가 도전을 해보자 해서 45이고요. 노래 제목도 40살입니다. 행사 많이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게 그 말인지는. 공연과 행사가 모든 것들을 많은 분들께. 그리고 코미디언들이 보면은 끼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 같이 모여서 무대를 만든다면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코미디언 송은이, 신봉선, 김신영, 안영미 씨도 셀럽파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네. 비슷한 겁니까? 사실 뭐 생각은 출발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요. 셀럽파이브는 약간 처음에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춤과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룹이라면 45는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만나고 왔는데 민망할 정도로 진지해서 정말 신인 가수의 마음으로 CD도 직접 돌리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박명수 씨도 음반을 내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죠. 여러 번 해서. 예. 우리 프로에 패널로 출연하는 강성범 씨도 캐롤 음반을 낸 적이 있다고. 정말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수다맨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캐롤도 좀 빨리 부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얘기만 들었어요. 예, 그리고 유재석 씨가 요즘에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죠. 유산슬 씨인가요? 네네네. 네, 이름이 유산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침마당에도 출연해서 신인 가수로 출연을 해서 데뷔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 유재석 씨가 1등을 못했더라고요. 네, 2등을 했어요. 시청자 대표에. 제가 냉철합니다, 요즘은. 냉정해요. 근데 사실 저도 저는 이제 뭐 방송을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봤는데 도전하러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진실로 노래 잘하는 분들한테 투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유재석 씨가 재밌고 노래도 좋았지만 노래 실력만 따졌을 때는 또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투표를 하는 게. 그리고 뭐 요즘에 라디오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곳들을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요? 유산슬 씨가. 그래요?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한번 우리 PD님께서 조율해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개그맨과 코미디언들이 설 무대가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어요. 지금
KBS 개그 콘서트를 제외하면 코미디언들 설 무대가 지상파에는 없거든요. 네, 공개 코미디가 좀 저물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마흔5 이 멤버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발표하고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 다시 한번 공개 코미디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예. 캔이 컴백했네요? 김한진 기자 갔다 왔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데뷔 21년 만에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하면서 이제 좀 이번에 쾌남이라는 곡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쾌남? 네. 옛날 그 화장품 이름이니까. 목욕탕 가만히 있는, 예, 쾌남. 네. 이번에, 이거 어떻게, 템포가 발라드입니까? 빠른 겁니까? 발라드는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또 안무까지 그 싸이의 그 말춤을 만든 안무단장에게 새벽에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안무까지 보여주는 퍼포먼스 곡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르고 흥겨운 곡입니다. 그래요. 기대를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미국 빌보드 차트 10년을 정의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방탄소년단과 싸이가 포함됐고 소녀시대까지 네. 포함이 됐네요. 이게 2010년대를 정의한 100곡. 야, 여기에 들어갔다. 네,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을 총망라하는 그 영향력을 끼친 곡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100곡을 발표했는데 거기 우리 가수가 3명이나 들어갔다. 네,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싸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싸이는 강남스타일에 들어갔을 테고. 네. 그렇죠. BTS는 어떤 곡이 들어갔습니까? I Need You라는 곡이 들어갔고요. 네. 아니지? 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는 I Got a Boy라는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녀시대 I Got a Boy? 이거 우리가 아는 노래입니까? 네,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알면 해드리고 싶은데 네. 모르겠어. 들으면 아는데 알거든요. 근데 들으면 아는데 이게 부르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화살 쏘는 춤이 있었던. 화살 쏘는 거. 네. 어떻게 하죠? 네. 음이라도. 아마 제가 부르면 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화살 쏘는 거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아니요, 그 원래 곡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 곡 영어로 제목이 영어로 원래. 네. 원래 노래를 잘 안 들으시나 봐요. 예. 저에게 뭐 걸그룹은 네. 버젓을 아주 옛날에 네. 토끼 소녀시대 버젓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예. BTS 곡도 영어 곡이에요? 아니면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I Need You로 발표가 된 곡입니다. 예. 네. BTS는 한 번도 영어 곡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노래를 한글로 외국 사람이 부른다는 게. 그렇죠. 네. 그래요. 자, 빌보드 이야기까지 하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고요. 저는 주말을 쉬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